2017년 4월 3일 9일차 하동읍에서 배알도 수변공원 인증센터를 거쳐 광양시의 버스터미널까지 44km, 그리고 광양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안동시의 버스터미널까지는 버스. 9일차가 되니 누적된 피로가 몸으로 느껴졌다. 더구나 어제 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니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다. 그래도 스트레칭은 해야 하기에 약식으로 꼭 필요한 동작만 골랐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어진 이유도 있고 아침을 먹을 만한 식당이 없기에 어제 저녁을 먹고 들어오면서 마트에 들러 구입한 육포와 가방에 있던 치즈를 아침 식사로 먹었다. 다시 섬진교를 건너서 자전거 길로 들어섰다. 맑은 햇살을 받으며 달렸다. 강하구라 그런지 그 폭이 넓었다. 금강이나 영산강보다는 좁지만 섬진강은 하류까지도 4대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일반 도로를 따라가다가 활짝 핀 벚꽃길에 들어서서 잠시 멈췄다. 꽃잎에 반사되는 순백색이 온몸을 하얗게 물들였다. 자전거 길로 내려서서 30여 분쯤 달리면 태인대교를 건너게 된다. 태인대교에서 배알도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은 고전 영화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오래된 성의 높은 종탑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을 연상시킨다. 계단 대신 방북목이 연결된 급한 경사로라는 점이 다를 뿐 초보자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같이 왔다면 당연히 끌발을 했을 것이다. 드디어 섬진강 자전거길의 종점인 배알도 수변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산책로가 있고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보였다. 작은 규모의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 트레일러가 몇 개 있을 뿐 오토캠핑이나 일반 캠핑을 위한 시설은 없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원이 그렇듯이 화장실이 예뻤다. 한번 사용해주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네이버 길찾기로 중마터널을 찾아가는데 포스코 정문 앞을 지나갔다. 여러 개의 시설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서 있었다. 포항과 마찬가지로 광양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포스코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뒷모습을 보며 10km쯤 달리니 중마터미널에 도착했다. 이제 일정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처음에 계획도로라면 광양에서 목포로 가야 한다. 목포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목포항까지는 자전거로 충분히 갈 만한 거리이고 교통도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완도항은 광양에서 버스가 없고 부산까지는 버스가 있지만 터미널에서 부산항까지 자전거로 달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두 아들이 모두 병역 의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머지 세 식구가 차를 타고 남해안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 기장시장회를 꼭 가보고 싶어 부산을 경유했는데 25년 만의 부산은 너무 달라져 있었다. 바다 위로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있었고 도로에는 그만큼 자동차가 많아졌다. 도로폭은 그대로인데 그 사이를 달리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다. 제주에서 나오면서 목포항을 경유한다면 배가 도착하는 시각과 버스 환승을 감안할 때 고성이나 영덕까지 하루가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동해안길로 접어들기 전에 창원에 들러야 할 일이 생겼다. 대학을 같이 졸업한 C형이 꼭 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엄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실 만난 지 오래되어서 나도 꼭 밤을 같이 보내며 회포를 풀고 싶었지만 예상외로 완주 일정이 지체된 시점에서 참으로 난감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창원을 버스로 경유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차를 가지고 오도록 해서 제주도를 함께 돌고 나가면서 창원에 들린 다음 강원도길 완주를 위해
고송이나 영덕으로 가는 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아내에게 전하고 안동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안동에서 낙동강길을 시작하고 부산에서 끝나면 완도항으로 가서 아내와 만나기로 하고, 낙동강에서 가까운 부산항을 두고 멀리 완도항으로 가는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는 부산 시내를 자전거로 달리는 일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내 역시 복잡한 부산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도에서는 회속선으로 1시간 30분 만에 제주에 도착할 수 있다. 안동까지 가는 방법을 검색하니 서대구를 경유하라고 알려주었다. 12시 50분 발 서대구행표를 끊었다. 표에는 출발지가 중마가 아닌 동광양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점심을 고민하다가 군산에서처럼 롯데리아를 가기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다. 지도로 검색하니 10분은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다. 자전거는 두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 화장실 앞에 방치된 약간의 공간에 세운 다음 브레이크를 조이고 프레임과 바퀴를 자물쇠로 걸어두었다. 롯데리아에 도착해서 주문하고 음식을 받으니 12시 27분. 부지런히 2조각을 먹고 나니 출발 10분 전이었다. 나머지 2조각은 포장하여 뛰다시피 터미널로 돌아오니 4분밖에 남지 않았다. 버스는 이미 승차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버스 기사에게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이는데 무언가 개운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화물칸에 자전거를 넣고 올라타는데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포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물으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요점은 이러했다. 자전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부피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속으로는 화물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데 오늘은 승객이 많지 않으므로 그냥 싣겠다고 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화물을 보내거나 커다란 짐을 가지고 승차하는 경우 화물비를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불하였다. 솔직하게 화물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트집을 잡는 기사의 태도가 얄미웠다. 당장 버스회사 사무실로 가 자전거를 싣는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지만 출발 시각이 임박해서 그냥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상념에 빠졌다. 네이버가 없으면 여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특히 자전거 여행에서는 말이다.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한 비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네이버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지만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안동행 버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출발지를 대구 서부 시외버스터미널로 정하면 시각표가 나오는데 안동터미널에서는 도착지가 대구 서부 정류장으로만 검색이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네이버 길찾기에서 대구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구 서부 정류장까지 길을 찾으니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스마트폰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잠이 들었는데 목덜미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얼핏 눈을 떴다. 승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에어컨을 틀자고 하는데 가스를 아직 넣지 않아서 켤 수 없다고 기사가 대답했다. 덥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다. 대구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16시 30분. 표를 끊으니 17시 30분 버스다.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갑을 보니 5만원권과 만원권 지폐만 있었다. 운전기사가 화물비를 요구할지도 모르므로 잔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을 살까 고민하다가 방금 전에 편의점에서 커피와 감자칩으로 요기를 한 후라 군것질거리를 또 사기는 애매하여 일회용 밴드를 사기로 결정했다. 목포에서 가방을 바꿀 때 안쪽 작은 주머니에 있던 밴드를 꺼내지 않았는데 여행 내내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방을 자전거에서 분리해 어깨에 메고 승차장으로 나갔다. 승차를 확인하는 직원이 기사와 함께 서 있었다.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고 말하니 그냥 맨 끝 화물칸에 넣으라고 했다. 화물비는 말할 것도 없이 일체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구는 터미널이 크다 보니 확실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비가 광양에서 올 때보다 많이 싸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조금 전 버스는 좌석이 세 줄인 우등버스였다. 안동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검색한 게스트하우스에 전화를 하니 젊은 목소리의 남자가 받았다. 아주 친절한 목소리였다. 이미 한 명이 투숙하고 있는 2인실과 비어있는 싱글룸이 있다고 했다. 늦게까지 일기도 써야 하고 아침에는 스트레칭도 해야 하므로 싱글룸으로 결정했다. 식사는 터미널 근처에서 해결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식당을 찾았다. 터미널 건너편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목에 기사식당이 있기에 안으로 들어갔다. 대표 메뉴가 강고등어 정식이기에 주문했다. 반찬은 일반적인 수준이고 간고등어가 반마리 후라이팬에 구워져 나왔다. 고등어는 비리지 않았고 국맛도 양호했지만 일부러 찾아갈 정도는 아니었다. 가격은 7,000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보니 1층에 북카페를 겸하고 있었다. 현관에서 2층 좌석을 바라볼 수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한쪽 벽면에 책이 진열된 책장이 있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이 2팀 있었는데 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북에 관심도 없으면서 북카페에는 왜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구나 이렇게 외지고 좁은 골목 사이의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도 번거로운 곳에까지 와서 차를 마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전거를 보관하라고 주인이 안내하는데 1층 한쪽 구석에 복도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고 그 앞에 세우라고 했다. 계산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더블 침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여유 공간이 전혀 없었다. 침대가 넓으니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은 괜찮겠지만 일어서서 해야 하는 자세 및 근력 운동은 불가능했다. 가방을 풀어 짐을 꺼내 바닥에 쏟아 놓으니 화장실 갈 때나 물을 마시러 나갈 때 폴짝폴짝 건너다녀야 할 정도였다. 벽에는 폭 20cm, 길이 1.5m의 선반이 하나 붙어 있고 그 위에 헤어드라이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커피포트는 당연히 없었다. 물을 마시려면 아래층에 있는 정수기까지 가야 했다. 옆방이 2인실인데 비어있기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똑같은 크기의 방에 더블 침대 대신 2층 침대가 놓여 있었다.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는데 2층에는 컴퓨터가, 3층에는 TV가 있었다. 소파는 1인용 2개, 2인용 1개가 있었고 다른 투숙객이 TV라도 보고 있으면 옆으로 지나가기도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았다. 일기를 쓰기 위해 휴게실 컴퓨터를 켰는데 휴대폰을 인식하지 못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하는데 40분이 더 걸렸다. 그러고도 인식을 하지 못했다. 1시간이 넘어가기에 포기하고 방으로 올라와 휴대폰으로 일기를 썼다. 적어도 자전거 여행을 할 때에는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일은 가장 적합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텔에 비해 가격이 싸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구조라면 2명 이상이 묵을 경우 당연히 비싸다고 봐야 한다. 혼자서 묵는 경우라면 모텔과 비슷한 가격이면서 훨씬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2인실이나 다인실이라면 가격은 저렴하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얼굴을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라이딩으로 지친 상태에서 그런 불편함은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좁은 공간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그래도 세탁기는 따로 비치되어 있어서 빨래는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배낭여행자에게는 어떤 면에서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